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넘은 후에도 상승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동안을 살펴보면 7일 연속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금이 주식시장의 나스닥만큼 굉장한 화제입니다. 그래서 2,000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어느 정도 전에 나왔었는데 그걸 넘고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50달러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망이 3,000달러를 또 바라보는 상황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금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이유에 있어서 약 두 가지 정도로 추격될 수가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실질 금리 자체가 더 마이너스로 가버리면서 금 가격이 더 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달러화가 그러면은 왜 약세로 갔었는가 이걸 갖다 좀 점검을 했었을 때 예. 분명합니다. 즉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규모가 더 가파르게 GDP 대비 마이너스로 고꾸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쌍둥이 적자가 대략 달러 인덱스를 갖다 18개월가량 선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감안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보면은 계속 하락이 불가피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질금리인데 결국에는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실질금리가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실질금리가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회복돼야 실질금리가 어떻게든 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된 것이냐.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회복됐다기보다는 명목금리가 픽싱돼 있는, 즉 박스권 금리를 갖다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조금의 회복만으로도 실질금리가 더 마이너스로 가면서 금 가격이 더 튈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들이 지금의 금을 만들고 앞으로 봤었을 때도 저희 하우스에서는 2,300까지도 유효하다라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명목 금 가격보다는 실질 금 가격을 봤었을 때 1980년도에 사상 최고치가 2,300달러였거든요. 예. 그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 뭐 3,000달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분명해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방향성 될 것 같습니다. 자체는 분명하다. 이 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를 하나는 약달러, 두 번째는 실질금리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튼 그 방향성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과거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금이 언제였습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그 연도는 기억이 안 나고요. 1,8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조정을 하고 했었는데 그 과거 금의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의 그 흐름 이거는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그때 흐름들 갖다가 같이 좀 놓고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면은 사실 당시에 최고치를 경신했었을 때가 대략 한 1,900달러 선이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고 저금리 기조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기조가 절정기 때가 2011년 때쯤이거든요. 예. 그때 금의 절정기였고요. 근데 사실 그때의 기조와 지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금리를 갖다가 정책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뎠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굉장히 빨랐었죠. 이번에는 유동성을 푸는 것도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페드가 바로 결정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풀어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좀 하락 국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그럼 왜 하락했는가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가 이머징 대비했을 때 점진적으로 더 빠르게 회복됐고 예. 유로존이 당시에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달러 인덱스를 갖다가 움직이는 달러 인덱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상대 성과 측면에서 유로존이 미국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금이 내려갔었던 요인들이 됐었다. 예. 다른 요인으로는 앞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2015년도 때 금 가격이 빠졌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럼 어땠는가를 보면은 페드가 금리를 갖다가 다시 정상화시키기
이러한 시점이었었기 때문에요. 예. 지금이랑 비춰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직까진 그러한 요인들이 상당 기간 동안 부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있어서는 영향은 또 미미할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그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하나만 그래서 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요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때는 이머징 마켓 쪽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굉장한 수요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데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수요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의 20% 정도를 인도에서 수요를 하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창출됐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수요를 기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금융적인 요인들이 더 강하지 않느냐. ETF라든가 예, 중앙은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분명 유효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가 수입량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프리미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인도도 그렇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프리미엄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들이 실물단에서의 수요가 저조하던가 그렇죠. 이러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은 실제로 금 가격 갖다가 주체하는 시장, 우리가 실물단에서는 중국이랑 인도가 당시에 경기가 좋았으니 그래서 금 가격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물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 가격이 빠질 때 더 적극적으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 오히려 금 가격이 높을 때라던가 이런 때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투자보다는 오히려 가격에 눌렸었을 때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이러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하겠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전체 투자 비중에서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ETF가 지금은 좀 더 비중 자체가 더 많이 커졌고 주도 세력이 또 중앙은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가 실물과는 조금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물적인 수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적인 수요, 이게 훨씬 더 아무튼 그 힘이 세졌고, 그다음에 ETF 이런 것들이 2011년도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그 규모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힘이 더 세질 거다라고 이제 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망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3,000달러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3,000달러 얘기한 게 BOA 맞죠? 예, 예. 3,000달러의 논리가 뭐인가요? 근데 논리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결국에는 대부분 말씀드리는 부분들과 모두와 동일하게 결국 약달러 그리고 저금리 기조 요 두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약달러와 그리고 무이자 자산으로서의 수요거든요. 예. 근데 아직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한 수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죠. 내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의 기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유가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 즉 여전히 디플레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의 기저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올해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럼 기저를 감안했었을 때는 내년 5, 6월까지는 이게 플러스로 급격하게 역전이 되는 것이고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 자체가 150%에서 160%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봤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 같은 영향을 갖다 일부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에 갔었을 때 오히려 그 같은 이제 실질 금리가 더 내려갈 룸이 있다 보니 BOA도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 때문에 더 긍정적인 논리를 펼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BOE의 지금 그 전망은 3,000달러 예. 이 정도 되고요. 자, 우리 최진영 연구원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300달러 정도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숫자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제 방향성 전체 이렇게 이제 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무튼 앞으로 조금 더 그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적인 요인, 이 부분들이 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금융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실물 수요도 실물 수요지만은 예. 특히나 결국엔 금융 투자자들의
이러한 수요라던가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펀더멘탈이거든요. 예. 원자재는 사실 우리가 펀더멘탈을 갖다가 주목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페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 금리를 갖다가 2022년까지도 올리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타겟 이제 물가 목표치도 사실상 잡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임인데 그러면은 금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예. 다만 저는 일단 레벨 측면에서 가격에 있어서를 2,300을 보는 이유 자체가 과거 1980년도에 우리가 명목금 가격이 아니라 실질 가격이 이제 2,300이 사상 최고치였다. 예. 이걸 기반으로 일단 레벨의 안정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금은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과 함께 항상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회복 속도도 굉장히 좀 빨랐고요. 예. 거기다 물론 금보다는 좀 약했었지만은 이후에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확인되면서 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은이 그런 회복을 했는가? 은도 물론 금과 같은 논리입니다. 결국엔 기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무이자 자산으로서의 수요 그리고 내지는 이제 실질 금리가 내려가서 이러한 요인들이 있겠는데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덧붙이자면은 결국엔 산업향 수요가 있다. 결국 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조금의 차이가 산업향 수요가 있다 보니 실제로 금과 은 간의 상대 성과 즉 골드 실버 레이쇼를 갖다 역축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예. 정확하게 구리와 방향이 유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경기 선행 지수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예. 그만큼 경기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반등한 모습들을 갖다 본다면은 우리가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구나.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은 은이 어떻게 보면은 금보다 상대 성과 측면에서 압도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보다 강력한 성과를 갖다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2,049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 가격이 27달러 3센트 정도 되니까 대충 보게 되면 비율이 한 80배 조금 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금, 은 가격의 그 이 비율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거의 평균 정도 수준은 되는 건가요? 사실 평균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위기 구간을 갖다 좀 탈피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수치를 갖다가 좀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다만 여기서 과거 금융위기 때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상대 성과 측면에서 은의 상대 성과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같은 방향성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는 예. 접근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 금융위기 때에도 초반에는 금이 오르고 예.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은이 그 훨씬 더 빠른 속도로서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는 아무튼 금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왔고 예. 이제서부터는 은이 좀 더 속도가 더 빠르게 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무튼 경제 관련한 이 원자재를 따질 때에 역시 이제 우리가 구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최근에 구리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최근에 그동안 이제 위기 구간이 어느 정도 탈피를 하고 더 예. 중요한 건 6월 달에 아무래도 광산들의 파업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요. 예. 결국 생명수단 갖다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파업까지 발생하고 약달러 기조까지 나오면서 구리 가격 자체가 가파른 속도로 회복을 했었는데 근데 요 최근 들어서 상단이 좀 제한된 부분들 갖다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왜 상단이 제한될까? 중요한 거는 갑자기 지난 1, 2주 사이에 광산들의 파업을 대부분 철회했고 예. 그리고 코로나발 이슈로 광산들 페루라든가 칠레 쪽에서 광산들이 다시 조업을 재개하고 안타미나라든가 또는 뭐 에스콘디다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대부분 재개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격에 예.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쪽에서 수요를 갖다 우리가 많이들 기대를 하시지만은 예. 다만 7, 8월 달은 전통적 비수기 그리고 중요한 건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도
11월과 12월도 사실상 우리가 착공하기가 좀 어려운 계절성 구간이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착공 가능한 기간 9, 10월 달인 걸 감안을 하면은 구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갖다 낼 수 있는 방향성 측면에서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원자재 하면 가장 큰 그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유가니까 네. 석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WTI 기준으로 해서 40달러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40달러 초반선을 갖다가 유지하다가 WTI 예. 기준으로 최근 이제 그저께와 어제 보면은 그 박스권을 살짝 탈피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미국 쪽도 그렇겠지만은 글로벌리하게 드라이빙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예. 재고 감소 속도도 좀 더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와줌으로써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급 측면에서 가격을 왜곡시키는 요인인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도 감산을 갖다 유지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는데 감산을 완화 조치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산 이행이 잘 안 되는 애들한테도 페널티를 물리면서 감산을 갖다가 800만 이상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는 WTI 상당 50불, 내년으로 봤었을 때는 50달러 영역으로 회복 가능하는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예. 저는 그 유가를 보면서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하는 거를 좀 그 생각을 합니다. 불과 3월 달까지 때는 보면 마이너스 유가 됐다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40불대를 이제 회복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 일단 아무튼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맞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그렇긴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아직 뭐 글로벌 드라이빙 지수를 갖다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차를 이용한 드라이빙 지수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거든요. 예. 즉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대중교통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 속도가 회복은 하고 있지만 더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그리고 항공유 단에서도 여전히 모든 항공기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만큼의 유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으로 연말까지 원자재에서 주요한 이슈로 보고 계신 게 뭐 있으십니까? 저희가 여전히 주목하는 원자재는 결국 이번에도 금과 은입니다. 특히나 저는 사실 작년부터 계속 금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도 매력적이지만 은이 좀 더 매력적이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예.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도 그렇겠거니와 뭐 해외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바라보자. 실제로 은을 갖다가 뭐 부산물로 나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금도 그렇고요. 이걸 취급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도 바라봐주고 조금씩 한 번 더 재해석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을 강하게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